자, 우리 형들, 나야. 혹시 그런 밤 없어? 진짜 세상이 다 잠든 것 같은 고요한 새벽에 주변엔 숨소리 하나 안 들리고 딱 나 혼자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머릿속에서 이 질문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거야. 아, 진짜 어떻게 하면 그 여자가 날 떠난 걸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느낌 나도 알지? 형들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 이게 뭐냐면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두고 봐, 복수할 거야, 이런 유치한 증오심이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다고 뭐 대단한 복수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지. 밤에 입을 킥하게 만드는 그런 아릿한 통증,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공허함, 그리고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내가 그렇게 별로였나? 내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들. 아이고, 우리 형들 그 생각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 알잖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존감 바닥 파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이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아, 내가 진짜 귀한 사람을 놓쳤구나 하고 깨닫게 만들고 싶은 마음. 그거 진짜 지극히 인간적인 거고 너무나도 솔직한 감정이야. 아, 내가 형들 바로 그 자리에 있어봤거든. 진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되뇌었던 것 같아. 무슨 비법이라도 찾으려고 인터넷 뒤지고 친구들 붙잡고 술 마시면서 똑같은 얘기 뜨고 하고 이 상처받은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무슨 공식, 전략, 지름길 같은 거 없나 하고 말이야.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그렇잖아. 모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들거든. 무슨 기계 고장 난 것처럼 딱 맞는 부품 찾아서 끼우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지. 아, 이 형님들 진짜 연애가 무슨 조립식 가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형들한테 만약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 그 여자가 진짜로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그 여자의 그림자조차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야. 만약 내가 정답은 그 여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형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묵묵하고 꾸준하게 형들 자신의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면 믿을 수 있겠어? 야, 이건 뭐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에이, 형씨들, 내가 형들한테 장난치겠어?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형들한테 무슨 값싼 심리적 속임수나 사람 마음 조종하는 그런 기술 같은 거 알려주지 않을 거야. 우리 남자들 그런 찌질한 짓은 안 하잖아. 그런 건 잠깐의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엔 나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 대신에 우리는 오늘 좀 더 깊은 여행을 함께 떠나볼 거야. 일단 첫 번째로, 도대체 왜 우리는 헤어진 상대방이 후회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지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 거야. 무슨 복잡한 심리학 용어 쓰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남자들 눈높이에서 가장 단순하게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자고. 그리고 나서 내가 형들한테 구체적인 5가지 행동 지침을 알려줄 거야. 이건 그 여자를 위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오로지 순도 100% 형들 자신을 위한 거라고. 마지막으로 영상 끝부분에서는 내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 어떻게 보면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공개할 건데 이걸 형들이 딱 깨닫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건 물론이고 진짜 어떤 사람이든 형들을 떠나보낸 걸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남자가 되어 있을 거야. 진짜 대박이지. 만약 지금 내 이야기가 형들 가슴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채널 돌리지 말고 나랑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아직 우리 식구가 아닌 형들은 구독 버튼 한번 꾹 누르고 그 옆에 종 모양도 한번 눌러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무슨 시시콜콜한 연애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결국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 모인 거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한번 진하게 가보자고. 자, 그럼 시작해볼까? 자, 그럼 우리 한번 솔직하게 들어가 보자고. 왜 우리는 그토록 그녀가 후회하길 바랄까? 복수심? 아이고, 우리 형들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 물론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하는 마음이 일기라도 없다고는 말 못하지. 그건 그냥 아주 얕은 껍데기야.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이건 우리 남자들의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문제랑 직결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연애라는 게 뭐야? 단순히 옆에 누가 있다는 걸 넘어서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거잖아. 내 시간, 내 감정, 내 돈, 내 미래 계획까지
거의 내 인생의 공동 운전자가 생기는 거라고. 마치 내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멋진 스포츠카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태우고 함께 목적지를 향해 달리던 것과 같지. 우리는 함께 지도도 보고 주유소도 들르고 때론 다투고 화해도 하면서 이 길을 헤쳐나갔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공동 운전자가 아무 예고도 없이 나 이제 내릴래? 너 혼자 가고 차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야. 그것도 내가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차에서 말이야. 그럼 운전석에 홀로 남겨진 나는 무슨 기분이 들겠어? 황당하지. 등 뒤에 칼이 박힌 것 같은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그런데 형들, 그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뭘 느끼는 줄 알아? 내 운전 실력이 형편없었다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아니 나라는 운전자가 문제였다고 비난받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야. 내가 충분하지 못했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자책감이 파고드는 거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통째로 빼앗긴 기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된 느낌. 남자라는 종족은 본능적으로 통제력을 잃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거든. 이 형님들 말이야, 거실에 리모컨 하나만 없어져도 난리가 나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겼다고 생각해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우리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책임지고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자기 가치를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노력과 책임감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고 내 능력과 선택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져. 마치 내가 세운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이지. 그래서 그녀가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내가 실패자가 아니야. 내 삶은 여전히 가치 있어라고 외치고 싶은 빼앗긴 내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고 싶다는 절규에 가까운 거야. 그녀가 후회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는 봐,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내 인생은 문제없어. 네가 떠난 게 실수였던 거야 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지. 내 가치를, 내 인생의 정당성을 그녀의 후회를 통해 증명받으려는 심리적인 발버둥이라고. 이 모든 건 결국 내면의 혼란을 그녀의 반응으로 잠재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뿐이야. 이쯤에서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형들, 헤어지고 나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봤지. 내가 그렇게 별로였나?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내가 너무 부족했나?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마다 이불킥하게 만들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파고 들어가. 이게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어. 마치 무한 루프에 빠진 것처럼 계속해서 내 자신을 깎아내리게 돼. 그리고 그럴수록 내 마음 한구석에선 그래도 언젠가 그녀가 나를 그리워하고 후회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아닌 희망이 자라나지. 이게 왜 이렇게 아픈지 심리학적으로 보면 답이 나와.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해. 특히 남자들은 연애에서 자신의 존재감, 능력, 가치가 확인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랑을 잃는 것보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 이 더 큰 상처로 남는 거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라는 의심이 자존감에 깊은 금을 내지. 이건 단순히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야.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감정이 계속 쌓이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연애 하나가 끝났을 뿐인데 마치 내 모든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의 반응에 집착하게 돼. 혹시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내가 없는 삶이 힘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밤마다 SNS를 들락날락하고 친구들에게 그녀 소식 좀 들었냐고 묻고 심지어는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상한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이런 심리,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전 세계 어디서나 남자든 여자든 이별을 겪으면 비슷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하지만 우리 한국 남자들은 특히 더 남자는 강해야 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이런 감정을 더 깊이 숨기고 더 크게 상처받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더더욱 상대방의 후회나 인정에 집착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가치는 절대 남의 인정이나 후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야. 이걸 진짜로 깨닫는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돼. 물론 말은 쉽지. 나도 예전에 헤어지고 나서 몇 달을 폐인처럼 지냈지. 밤마다 술 마시고 그 친구 SNS는 왜 그렇게 들락날락했는지 몰라. 혹시나 무슨 힘든 티라도 내지 않을까, 내 흔적을 그리워하는 글이라도 올리지 않을까, 별별 생각 다 해봤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남자랑 웃고 있는 사진을 딱 보게 된 거야. 세상에나.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 배신감, 분노, 그런 감정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초라하다는 느낌이었어.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의 세상 주변을 셔틀처럼 맴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자기만의 새로운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던 거지. 그날 밤에 술을 진탕 마시고 결심했어.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 왜 떠나간 사람의 그림자를 쫓고 있냐. 그때부터였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게.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내가 발견한 건 그녀의 후회가 아니었어. 그보다 훨씬 더 값지고 위대한 거였지. 자, 그럼 이제 우리 형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자고.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아픈 걸까? 왜 떠난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걸까? 참나, 생각할수록 이상하지 않아?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감명 깊게 읽은 고대 철학 학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거야. 영어로는 스토이시즘이라고 하지. 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나 세네카 같은 진짜 역사 속에 상남자 형님들이 했던 철학인데 이 양반들이 우리한테 무슨 감정 없는 로봇이 되라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가르쳐. 그리고 바로 이게 이 지긋지긋한 이별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핵심 열쇠야.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겪는 그 고통은 단순히 그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에서만 오는 게 아니야. 더 큰 고통은 본질적으로 내 손밖에 없는 것들을 필사적으로 통제하려고 발버둥치는 데서 와. 그게 뭔데?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결정, 그리고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야. 바로 이런 것들이지. 형들, 냉정하게 생각해봐. 형들이 그 여자가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어? 아니, 그 여자가 후회하게 통제할 수 있냐고? 그것도 아니지. 그 여자가 지금 자기 선택에 만족하는지 불행한지 형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때? 그 불가능한 걸 해내려고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고 있다고. 형들이 그 여자가 지금 뭘 할까? 내 생각은 할까? 후회는 할까? 이런 생각에 에너지를 쓰는 매 순간 형들은 스스로를 그냥 고갈시키고 있는 거야.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밖에서 하늘에 있는 구름한테 야, 이제 그만 내려!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아. 세상에는 얼마나 헛되고 지치는 짓이냐고. 목만 아프고 감기만 걸리지 비는 이레밈도 멈추지 않아. 대신에 이 스토아 철학의 멋진 형님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 야, 이 사람아, 헛심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전부를 안으로 돌려. 자네가 100%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에만 집중하게. 그게 바로 형들 자신의 생각, 형들의 행동,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야. 이게 무슨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하란 말이 아니야. 형들 오해하면 안 돼. 이건 오히려 가장 궁극적인 권력을 되찾아오는 행위라고. 내 인생의 주도권, 나라는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빚어낼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말이야. 관계가 끝나잖아. 아, 특히 내가 차인 입장이면 마음속에 진짜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심리학자들이 자아계라고 부르는 거. 우리 남자들 식으로 말하면 그냥 그놈의 자존심이지. 이 자존심이라는 게 아주 박살이 나버린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고 뭔가 부족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돼. 그리고 그 여자가 후회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바람은 사실 피철 흘리고 있는 내 자존심을 어떻게든 꿰매보려는 무의식적인 응급처치 같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 그녀가 후회한다면 그건 내가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증거야. 만약 그녀가 힘들어한다면 그건 내 존재가 그만큼 컸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야. 형들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반응이라는 그 불안정한 저울 위에 올려놓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짓이라고. 근데 진짜 성숙한 남자, 깊이가 있는 남자는 알아. 자기 가치가 다른 사람이 가격표를 붙여주는 상품이 아니라는 걸. 그의 가치는 내면에 있는 거야.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행동, 스스로의 책임감, 스스로의 굳건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런 남자는 자기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후회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아. 그의 마음의 평화와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올바르게 행동했으며 이제 나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더 나은 내 모습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들, 구체적인 행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랑 약속 하나만 하자. 이제부터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여자가 후회하게 만들까라는 이 찌질하고 남한테 의존적인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가 돌아봐도
자랑스러울 만한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이 주체적이고 강력한 질문으로 바꾸는 거지. 형들이 이 질문의 전환만 제대로 해내도 이미 절반은 이긴 거야.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기초 공사야. 왜 이 질문의 전환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야. 우리 뇌는 던진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거든. 어떻게 하면 그녀가 후회할까? 라고 질문하면 뇌는 그 답만 찾아 헤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여자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내 존재는 오직 그녀의 반응에 의존하게 돼. 이게 바로 정신적 노예 상태야. 반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꾸면 뇌는 갑자기 새로운 방향으로 가동되기 시작해. 갑자기 모든 초점이 나에게, 내 성장에, 내 행복에 맞춰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녀의 반응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게 돼. 이게 바로 정신적 독립선언이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내적 통제 소재와 외적 통제 소재라는 개념이 있어.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맡겨. 반면에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서 찾아. 어떤 게 더 강한 사람처럼 느껴져? 당연히 후자지. 그녀가 후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건 뭔가 자존감이 붕괴된 남자가 찾는 응급처치 같은 거야. 마치 심하게 다친 사람이 진통제를 찾는 것처럼. 진통제가 상처를 치료하진 않아. 잠시 통증을 감출 뿐이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진통제가 아니라 진짜 치유. 야, 나도 한때는 그랬어. 헤어진 여자친구가 후회했으면 하는 마음에 SNS에 멋진 사진 올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별짓을 다 했지. 근데 그렇게 살수록 더 초라해졌어. 왜냐? 내가 한 모든 일의 목적이 그녀의 반응이었으니까. 다시 말해,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던 거야. 진짜 변화는 내가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왔어.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년 후에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하루를 시작하기 시작했지. 그러자 신기하게도 점점 그녀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하루에 100번 생각나던 게 50번, 20번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며칠 동안 아예 생각나지 않는 날도 생겼어. 자, 이제 이 단단한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 올려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처음 몇 주는 정말 지옥 같을 거야. 하지만 이 방향 전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형들은 이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길에 들어선 거라고 할 수 있어. 자, 이제부터 형들에게 5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줄게. 이건 모두 형들 자신을 위한 것이니 명심해. 자, 이제 형들에게 내가 했던 그 위대한 질문,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가 돌아봐도 자랑스러울 만한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대답을 줄게. 우리가 해야 할 5가지 조용한 행동 중 첫 번째는 바로 완전한 침묵을 실행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말 그대로야. 연락하지 않고, 염탐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는 것.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는 짓, 페이스북을 새로 고침하며 들락날락하는 짓, 공동의 친구에게 요즘 뭐하고 지내? 따위의 질문을 하는 짓.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차단하라는 소리야.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심리학적으로 보면 간단해.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데 습관적 반응이라는 함정이 있어. 헤어진 후에 그 사람 소식을 찾는 건 뇌가 과거의 안도감을 다시 찾으려는 반사작용이야. 하지만 이건 오히려 상처를 키우는 거지. 형들, 한번 상상해봐. 무릎이 심하게 까졌어. 피가 철철 나다가 겨우 멈추고 그 위에 꾸덕꾸한 딱지가 앉기 시작했어.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는 신성한 과정이지. 그런데 그걸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고 심지어 손톱으로 긁어서 떼어내버린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아무렇게나 상처는 다시 터져서 피를 흘리고, 이 멍청한 짓을 반복할수록 상처는 더 피보이고 흉터는 더럽게 남겠지. 우리가 헤어진 연인의 소식을 찾아보는 건 정확히 이 짓과 똑같아. 스스로의 마음에 난 상처에 앉은 딱지를 내 손으로 직접 떼어내는 행위라고. 게다가 뇌에다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야. 이 사람 아직 내 세상의 중심이야. 내 우주는 아직도 이 사람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라고. 한국 남자들 문화적으로 보면 이게 더 어려운 이유가 있어. 우리나 사회에서 연락은 거의 의무처럼 느껴지잖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나 확인하는 게 그냥 습관처럼 돼버린 거지. 나도 그랬어. 옛날에 첫 번째 단계에서 수십 번은 넘어졌던 것 같아. 진짜 찌질의 극치였지. 몇 시간마다
그 친구 카카오톡 프로필에 들어가서 혹시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나? 상태 메시지에 무슨 심경의 변화를 암시하는 글이라도 올라왔나? 세상에나.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의미 없는 짓인데 그때는 그 손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어. 마치 무슨 중독자처럼. 그런데 이게 문화적으로도 재미있는 점이야. 한국처럼 SNS가 발달한 나라에서 이런 염탐은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이 되지. 완전한 침묵은 그 여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연락 오게 만들려는 그런 유치한 밀당 게임이 아니야. 아, 혹시 지금 형님들 중에 이렇게 잠수하면 여자가 궁금해서 먼저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이고 우리 형들 참나. 그런 건 20살짜리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건 그런 게임이 아니야. 이건 오로지 형들 자신을 위한, 형들의 치유 과정을 위한 존중의 행위라고. 이건 의도적으로 텅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과거의 소음, 그 사람의 목소리로 가득 찼던 머릿속을 비워내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진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그 친구를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차단하던 날, 그날은 증오나 분노의 날이 아니었어. 그건 내 정신을 위한 독립기념일이었어. 내 마음의 자유를 선포한 날이라고.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쓸데없는 거에 호기심 많고 한번 꽂히면 파고드는 기질이 있잖아. 근데 그 에너지를 나를 파괴하는 데 쓰면 안 되지. 그 여자가 오늘 누구랑 밥을 먹고 어딜 가서 웃고 떠드는지 아는 게 형들 인생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일도 안 돼. 오히려 내 시간과 감정만 좀 먹을 뿐이야. 그러니까 형들, 오늘 당장에 이건 미루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야. 망설이면 혹시라도 다시 연락 올 창구를 막아버리는 게 두려운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 근데 그건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야. 스스로를 고문하는 짓이라고. 차단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번호까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 그거 진짜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라고. 시각적인 자극이 없어져야 뇌도 그 사람 관련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어. 이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첫 번째 행동이야.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테니까. 자, 그렇게 완전한 침묵으로 나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을 확보했어. 과거의 소음은 차단됐고 이제 텅 빈 무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 거지. 그럼 이제 이 텅 빈 공간을 뭘로 채워야 할까? 술병으로 밤새도록 틀어놓는 슬픈 이별 노래로. 아이고 우리 형들, 그런 걸로 채우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 우리는 이제 그 신성한 공간에 우리 자신의 제국을 다시 건설하기 시작할 거야. 제국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 무슨 알렉산더 대왕이라도 되라는 거냐고? 에이, 그런 뜻이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제국은 바로 한 남자의 인생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을 말하는 거야. 바로 형들의 일, 몸, 그리고 돈, 재정이야.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남자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야. 반대로 이 세 기둥만 튼튼하게 세우면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는 않아. 왜 이 세 기둥이 그렇게 중요한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줄게. 관계가 끝나면 남자들은 종종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무너지잖아. 이건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 특히 한국 남자들처럼 사회적으로 빵빵한 직장, 건강한 몸, 안정된 재정이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문화에서 더 그래. 이별 후에 이 기둥들이 흔들리면 마치 내 전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 재건의 기회야.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자신을 재설계하는 과정이지. 예를 들어 직장 생활로 지친 형들 중에 야근만 하면 상처 잊을 수 있겠지 하는데 그건 오히려 번아웃으로 이어져. 대신 목적 있는 재건으로 가자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형들의 일이야. 의도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일에 한번 미쳐보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한 도피처로 일을 이용해서 안 된다는 거야. 네 형님들 말이야, 헤어지면 꼭 회사에서 살아. 밤샘 야근에 주말 출근해. 마치 일하는 기계처럼 자신을 혹사시킨다고. 그렇게 영혼 없이 일만 하면 형들은 그냥 지쳐버린 노예가 될 뿐이야. 위로도 성장도 없어.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창조자의 마인드로 일에 뛰어들라는 거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일부러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아보는 거지. 왜냐고? 일, 특히 목적의식이 있는 노동은 우리 남자들에게 유능함과 기여라는 감각을 되돌려주거든. 아,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기여하고 있구나. 이 감각이 박살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약이야. 연애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내 손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라고. 한국 직장 문화에서 보면 이게 더 실감나지. 회사에서 인정받는 순간 그 성취감이 이별의 빈자리를 메워주잖아. 예를 들어 나처럼 영업직이었던 형이 새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했을 때 그 잘했어라는 피드백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내 가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돼. 이건 심리학의 자기 효능감 이론이야.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나. 두 번째 기둥은 몸이야. 우리 형들의 육체. 이거 진짜 중요해. 당장 헬스장으로 가서 땀을 비오듯 쏟아내. 달리기를 하든 쇠덩이를 들어 올리든 평소에 좋아했던 스포츠를 다시 시작하든 뭐든 상관없어.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게 핵심이야. 왜냐고? 첫째, 육체적으로 강해지면 정신력도 자연스럽게 강해져.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이야. 운동할 때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천연 행복 호르몬이거든. 공짜로 맞는 마약 같은 거지. 둘째로 헬스장에서 쇠질하다가 느끼는 그 뻐근한 근육통이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느끼는 심장 통증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고통이야. 전자는 나를 성장시키지만 후자는 나를 좀 먹을 뿐이거든. 마지막으로 거울을 봐. 축 처진 어깨와 허망한 눈의 패배자가 아니라 땀 흘리며 단단해져가는 내 몸을 직접 마주하는 거야. 턱선이 살아나고 어깨가 넓어지고 이런 시각적인 변화만큼 자존감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것도 없어. 이건 마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새로운 갑옷을 내 손으로 직접 펴려내는 것 같은 과정이야. 문화적으로 한국 남자들은 몸값이 중요하잖아. 헬스장 가서 근육 키우는 게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한다는 상징이 돼.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축구하면서 야, 너 요즘 몸 좋아졌네? 소리 들으면 그게 바로 자존감 충전이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돈. 우리 남자들 이거 진짜 무시하면 안 돼. 재정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정리하는 거야. 연애하느라 마음 아프다고 술 마시느라 어디로 돈이 줄줄 샜는지 파악하고 저축 계획을 세우고 소액이라도 좋으니 투자 공부를 시작해보는 거지. 왜 이게 중요할까? 경제적 자립은 남자에게 궁극적인 자유와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야.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랑이 떠나갈 수는 있어도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나를 배신하지 않거든. 참나, 너무 속물 같다고? 아니, 이건 내 인생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지극히 책임감 있는 행동이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한국에서 돈 얘기하면 민감하지만 솔직히 30대 남자들이 재정 스트레스 받는 게 연애만큼 크잖아. 예를 들어 주식 앱 열어서 소액 투자 시작하면 그 작은 이익이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줘. 이 세 기둥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을 때를 상상해봐. 형들은 이전보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더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세상을 걷게 될 거야. 더 이상 이별의 폐허 속에서 훌쩍이는 상처 입은 남자가 아니야. 자신의 인생이란 위대한 건축물을 다시 설계하고 건설하는 건축가가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세상에 스스로의 제국을 건설하는 남자보다 더 매력적인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 자, 우리 형들의 제국은 이제 차근차근 재건되고 있어. 일, 몸, 돈이라는 세 개의 기둥이 땅속 깊이 뿌리내리며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지. 그런데 형들, 아무리 강하고 현명한 왕이라도 혼자서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수 없는 법이야. 왕에게는 그를 믿고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기사들이, 그의 형제들이 필요하거든. 맞아. 이제는 형들의 남자들의 세계와 다시 연결될 시간이야. 솔직히 우리 남자들 진짜 웃기지 않아? 여자친구 하나 생겼다 하면 1년 365일 동네에서 슬리퍼 끌고 보던 그 불알 친구들 얼굴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단체 카톡방은 읽고 씹는 게 기본 패시브 스킬이 되고, 친구가 야, 오늘 저녁에 추우면서 맥주나 한잔하자 하면 거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동 응답기처럼 아, 나 오늘 여자친구랑 기념일이라서 이 레퍼토리가 튀어나오지. 아이고, 이 의리 없는 형님들 같으니라고. 연애에 빠져서 친구들을 잠시 소홀히 하는 거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세계가 무너졌을 때 갈 곳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는 거지. 바로 지금이 다시 그들을 찾아갈 때야. 그동안 소홀했던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들어. 그리고 한동안 연락 못했던 가장 편하고 만만한 친구놈한테 전화를 걸어. 아니면 카톡을 보내. 야,
나다. 사라는 있냐? 오늘 저녁에 급한 일 없으면 동네에서 국밥에 소주나 한잔하자. 그냥 이렇게 툭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거야. 어색할 것 같다고? 뭘 어색해? 남자들 우정이 무슨 유리잔인 줄 알아? 몇 달 연락 안 했다고 금가고 깨지게 그냥 만나서 이 새끼 얼굴 보기 힘드네 하면서 등한대. 후려치면 그걸로 끝이야.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남자들만의 세계는 여자와의 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하거든. 첫째, 그 세계는 형들을 감정의 소용돌이, 그 찌질하고 질척거리는 늪에서 강제로 끄집어내줘. 형들이 나 너무 힘들다, 그녀가 보고 싶어하고 하소연하면 친구놈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걸. 야, 이씨야, 울고 불고 할 시간에 스커트나 한 번 더 해. 그럴수록 그 여자는 너 더 우습게 본다. 세상에나 진짜 싸가지 없지. 근데 이상하게 때로는 이런 싸가지 없는 직설적인 팩트 폭력이 어떻게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100마디의 부드러운 위로보다 더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 때가 있어. 남자들끼리만 통하는 이런 직설적인 피드백이 형들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둘째, 그들과의 만남은 형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줘. 그 여자한테 형은 이제 그냥 전 남친이라는 과거의 존재일지 몰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형은 여전히 유머 감각 넘치는 놈, 의리 있는 친구, 듬직한 형, 귀여운 동생이야. 형의 인생이 그 연애 하나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걸, 형에게는 아직 수많은 다른 역할과 관계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준다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늑대무리의 일원이라고. 다 같이 모여서 그 달의 농담 따먹기나 하고 축구 경기 보면서 소리 지르고 서로의 인생에 대해 가끔은 진지하게, 대부분은 쓸데없는 조언을 해주면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존재들. 이 연결감은 형들의 바닥난 남성적 에너지를 급속 충전시켜주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든든한 지원 시스템이 되어줄 거야. 한국 남자들 문화에서 특히 중요한 게 남자들끼리만 있을 때 나오는 남성성이야.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러 가거나 등산 가거나 심지어는 그냥 맥주 마시면서 불평불만 터트리는 것만으로도 남자로서의 에너지가 다시 충전돼. 이건 마치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것과 같아.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너는 네 친구들을 알고 있나? 네 친구들은 네 거울이다.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친구들이란 존재가 진짜 나를 확인시켜주는 거울 같은 역할이야. 예를 들어 친구들이 야, 너 요즘 진짜 멋지다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자존감 회복의 시작이야. 그래서 지금 당장 연락해. 가장 오랜만에 본 친구부터 시작해도 좋아. 그리고 다시 그들의 세계로 돌아가. 우리 남자들은 원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종족이야. 늑대처럼 무리를 지어다니는 존재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 친구들이란 존재는 형들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형들은 비로소 진짜 남자의 에너지를 되찾게 될 거야. 자, 이제 제국의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자고. 형들, 몸, 우리 남자들의 육체, 이거 진짜 중요해. 당장 헬스장으로 가서 땀을 비오듯 쏟아내. 달리기를 하든 쇠덩이를 들어 올리든 평소에 좋아했던 스포츠를 다시 시작하든 뭐든 상관없어.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게 핵심이야. 왜냐고? 첫째, 육체적으로 강해지면 정신력도 자연스럽게 강해져.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이야. 운동할 때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천연 행복 호르몬이거든. 공짜로 맞는 마약 같은 거지. 둘째로, 헬스장에서 쇠질하다가 느끼는 그 뻐근한 근육통이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느끼는 심장 통증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고통이야. 전자는 나를 성장시키지만 후자는 나를 좀 먹을 뿐이거든. 마지막으로 거울을 봐. 축 처진 어깨와 허망한 눈의 패배자가 아니라 땀 흘리며 단단해져가는 내 몸을 직접 마주하는 거야. 턱선이 살아나고 어깨가 넓어지고 이런 시각적인 변화만큼 자존감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것도 없어. 이건 마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새로운 갑옷을 내 손으로 직접 벼려내는 것 같은 과정이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을 단순히 이별 잊기 위한 도피처로 삼지 말라는 거야. 우리 형들, 한국 남자들처럼 직장 스트레스 쌓이면 헬스장으로 가서 무작정 쇠 들어대는 경우 많잖아. 그건 좋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심리학적으로 보면 운동은 신체, 정신 연결의 핵심이야. 헤어진 후에 느끼는 무기력함은
종종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리는 상태에서 오는데 이건 과거 실패 이별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동기부여를 잃는 거지.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예를 들어 나처럼 처음 헬스장 갔을 때 벤치프레스 47구리도 못 들던 내가 3개월 후 87구리 들 때 그 성취감이 뭐였는지, 그건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했다는 자신감이었어. 문화적으로도 한국 남자들에게 몸단련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군대 문화나 직장인 헬스붐처럼 몸이 튼튼해야 남자로서의 위상이 서는 거잖아. 친구들이랑 만나서 야, 너 요즘 몸매 봐라 소리 들으면 그게 바로 외부 피드백 없이도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랑스러움으로 이어져. 게다가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줄여주고 수면질을 높여 이별 후 불면증에 시달리는 형들 많잖아. 매일 30분 산책부터 시작해봐. 그게 쌓이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단단해지는 거야.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점은 운동이 마인드셋 전환을 가져온다는 거야. 처음엔 이별 때문에 해야지 하다가 나중엔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해로 바뀌지. 그게 바로 진짜 변화야. 형들, 오늘부터 헬스장 가서 첫 세트부터 시작해. 그 땀이 형들의 제국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벽돌이 될 테니까. 그리고 거울 앞에서 좋아, 이게 나야 라고 말해봐. 그 순간 자존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낄 거야. 자, 이제 제국의 마지막 기둥이야. 우리 남자들 이거 진짜 무시하면 안 돼. 바로 돈, 재정이야. 헤어지고 나면 마음 아프다고 술 마시느라, 쇼핑하느라 어디로 돈이 줄줄 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 지금 당장 형들의 지갑을 열어봐. 아니면 통장 앱이라도 띄워봐. 지난달 카드값이 평소보다 얼마나 더 나왔는지, 술값에 얼마나 썼는지 한번 제대로 파악해보는 거야. 그리고 저축 계획을 세우고 소액이라도 좋으니 투자 공부를 시작해보는 거지.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경제적 자립은 남자에게 궁극적인 자유와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야.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랑이 떠나갈 수는 있어도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나를 배신하지 않거든. 참나, 너무 속물 같다고? 아니, 이건 내 인생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지극히 책임감 있는 행동이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한국 남자들 특성상 재정 문제는 특히 민감할 수 있어.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의미 없다는 식의 사회적 압박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경제적 주권을 쟁취하는 거야. 예를 들어 매월 월급의 10%만이라도 불입하는 적금 하나 들어. 혹은 주식 앱 깔아서 첫 투자 10만 원만 해봐. 그 작은 행동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엄청나. 아, 나는 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거지. 심리학적으로 보면 경제적 불안은 통제감 상실로 이어져. 헤어지면 이미 통제감이 무너진 상태인데 돈까지 나가면 더 무너지지. 반대로 재정을 관리하면 통제력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야. 게다가 한국처럼 물가 스트레스 심한 나라에서 작은 저축이라도 성공하면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을 채워. 나도 예전에 헤어지고 나서 술값으로 월 50만 원씩 날리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친구가 야, 그 돈으로 ETF라도 사지 그랬어? 하더라. 그 말에 눈 뜨고 작은 투자 시작했지. 1년 뒤 그 작은 투자 수익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방향성을 내가 다시 잡았다는 느낌이었어. 문화적으로도 한국 남자들은 경제력 남성성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진짜 남성성은 남보다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능력이야.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그 돈을 관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형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용돈 5만 원만 저축앱에 넣어봐. 아니면 평소에 관심 있었던 주식 한 주만 사봐. 그 작은 행동이 형들의 제국에 단단한 기초를 세워줄 거야.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형들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남자로 서게 될 테니까. 자, 이제 우리 형들의 제국도 재건되고 있고 든든한 내 편인 친구놈들도 다시 만났어. 겉으로 보기엔 이제 꽤 그럴싸해 보이지. 운동해서 몸도 좋아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웃기도 하니까. 근데 아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숙제가 남았어. 바로 형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도사리고 있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처리하는 일이야. 이걸 외면하면 아무리 겉을 번들거리게 금갑옷으로 둘러싸도
결국엔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모든 걸 무너뜨리게 될 거야. 우리 남자들 어릴 때부터 귀에 맨발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잖아.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다. 남자는 셔츠가 젖을지언정 눈은 젖어선 안 된다. 남자는 시켜야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야, 이거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 전부를 수십 년 동안 괴롭혀온 최악의 거짓말이야. 세상에나 무슨 남자가 감정 없는 터미네이터인 줄 알아? 이 해로운 거짓말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 슬퍼하면 슬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상실감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그걸 꾹꾹 눌러 담거나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지. 그 덮어버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야? 첫째, 술. 매일 밤 소주 병나발 부르면서 이거 마시면 다 잊혀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근데 다음날 아침에 찾아오는 건 지독한 숙취랑 더 깊어진 현자 타임, 그리고 공허함뿐이야. 술은 감정을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거지 치료하는 약이 절대 아니라고. 둘째, 다른 여자. 헤어진 허전함을 달래보겠다고 클럽이나 어플에서 가벼운 관계를 전전하는 형들 있어. 아이고, 우리 형들, 그건 그냥 피철철. 나는 상처 위에 밴드 하나 급하게 붙이는 꼴이야. 밴드를 떼고 나면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상처까지 주면서 더 덧나 있을 확률이 높지. 내 마음의 구멍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책임한 짓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비겁한 도망은 그만두자고. 형들은 슬퍼할 자격이 있어. 분노할 자격도 있고 상실감에 아파할 자격도 충분히 있어. 그 감정들을 덮어버리는 대신에 책임감 있는 어른답게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고? 방법은 간단해. 첫 번째, 일기를 써. 아이고, 남자가 무슨 일기냐 하는 형들이 있지. 참나, 이건 무슨 공주님 일기 쓰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감정 배설을 하라는 거지. 아무도 안 보는 노트나 컴퓨터 파일에다가 지금 형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필터링 없이 쏟아내는 거야. 욕을 써도 좋고 유치한 말을 써도 좋아. 그 자식 때문에 빡친다,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내가 한심하다 등등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고 모든 걸 토해내는 거야. 감정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누르고 가두면 언젠가는 댐의 가장 약한 부분을 터뜨리고 나와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엉뚱한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길 가다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하지만 글쓰기는 그때에 안전한 수로를 하나 내주는 것과 같아. 감정의 물을 통제하면서 서서히 흘려보내는 거지. 결국 감정 수위는 낮아지고 그 자리엔 고요한 평화만 남게 될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 딱 한 명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거야. 이건 아무한테나 나 힘들다, 징징대라는 게 아니야. 형들의 늑대무리 중에서도 진짜 내 밑바닥까지 다 보여줘도 이놈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든든한 친구 한 놈 있잖아. 그 놈을 붙잡고 딱 한 번만이라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야. 내 안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 이거야말로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성숙한 행동 중 하나야. 형들, 이 감정 정리 과정은 단순한 마음 다 털어놓기가 아니라 과거의 나와 화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성장의 의식이야. 이 과정을 통해 형들은 비로소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체적인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형들 마음속에 감정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청소했어. 물도 안전하게 다 빼냈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졌지.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그 비어있고 깨끗해진 공간 위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지. 바로 형들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활짝 열어젖힐 마지막 5번째 단계. 야, 그건 바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 하나를 배우는 거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2가지야. 첫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소한 분야여야 한다는 것. 둘째, 그 여자나 너희들의 과거와는 정말 일절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것. 만약 그 여자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나도 사진이나 배워볼까? 한다면 아이고 형씨, 그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과거의 연장선일 뿐이야. 미련의 또 다른 형태라고. 그런 건 집어치우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야 해. 예를 들어 통기타 같은 거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 중고로 하나 사서 유튜브 보면서 코드 몇 개만 죽어라 연습해보는 거야. 손가락 끝은 깨질 듯이 아프고 소리는 삑살리만 나겠지만 처음으로 바코드 제대로 잡았을 때 그 힘이 뭐야?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내 노력으로 얻어낸 성취감이거든. 나중에 친구들이랑 캠핑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김광석 노래라도 한국 쪽 뽑아내는 모습 상상만 해도 진짜 멋지지 않아?
아니면 도예 공방 같은 데 등록해서 흙을 만져보는 거야. 내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서 컵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그 감각. 그거 진짜 우리 남자들한테 중요한 거거든. 잃어버렸던 창조의 기쁨을 되찾게 해준다고. 그렇다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첫째,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 즉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 맨날 그 여자 생각, 과거의 후회만 반복해서 다니던 낡고 삐걱거리는 고속도로 말고 새로운 세상과 경험을 향한 신선한 오솔길이 뇌 속에 생기는 거라고. 말 그대로 뇌를 강제로 리모델링해서 과거에 대한 생각의 비중을 물리적으로 줄여버리는 효과가 있어. 둘째, 이건 형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줘. 이별 후에 남는 건 누구누구의 전 남친이라는 초라하고 수동적인 꼬리표뿐이잖아. 근데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꼬리표 위에 훨씬 더 멋지고 능동적인 꼬리표들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하는 거야. 기타 치는 남자, 스페인어 할 줄 아는 남자, 주말마다 바이크 타는 남자, 자기가 만든 도자기 커피 마시는 남자. 이렇게 형들의 정체성이 풍부해지고 다채로워질수록 전 남친이라는 꼬리표는 점점 더 작아지고 희미해져서 나중엔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건 형들 스스로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야. 봐라, 내 인생은 너 없이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다채로워지고 있다고. 이 메시지는 그 누구들 앞에선 외치는 게 아니야. 오직 형들 자신에게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들려주면 되는 거야. 내 삶의 즐거움과 성장의 동력이 더 이상 타인에게 있지 않고 온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 형들은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5가지 단계를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밟아온 우리 형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네. 이제 형들의 제국은 재건의 첫삽을 떴고 몸에는 희미하게 남아 새로운 갑옷이 입혀지고 있으며 옆에는 잊고 지냈던 든든한 동료들이 다시 함께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엔 꽤 그럴싸해졌지. 근데 진짜 마지막 관문, 최종 보스가 아직 남았어. 이걸 통과해야만 진짜 내 인생의 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볼 거야. 이 여정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교묘한 함정이 뭔지 알아? 그건 바로 괜찮아지는 것과 괜찮은 척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망각하는 거야. 괜찮은 척의 함정.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위대한 행동들을 순전히 그 여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는 거야. 헬스장에서 운동 10분 하고 거울 앞에서 복근에 힘 빡 주고 사진 30분 찍는 형들 있지. 그리고는 약 5한 자기 관리 성장 중, 이런 그럴싸한 해시태그를 달아서 인스타그램에 딱딱 올리는 거야. 그리고 뭐랄까, 맞아, 기다리는 거지. 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1분에 12번씩 새로 고침하면서 그 여자가 내 스토리를 봤나 안 봤나 확인하는 거. 아이고, 우리 형들, 만약 그러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형들은 아직도 감옥 안에 있는 거야. 탈출한 게 아니라 그냥 감옥에 예쁜 페인트 칠하면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는 거라고. 여전히 형들 기분의 열쇠를, 형들 행복의 결정권을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 있는 셈이야. 좋아요 하나, 스토리 하나의 하루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비참한 죄수 신세 말이야. 진정한 변화, 진짜 성숙한 남자가 뿜어내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은 요란한 과시가 아니라 고요함에서 나와. 진짜 백인은 자랑할 필요가 없어. 그의 삶 자체가 그의 가치를 증명하는 선언문이 되니까. 그 고요한 눈빛 속에 담긴 평화, 흐트러짐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 집중력, 이런 것들은 절대 연기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수많은 밤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땀 흘려 자신을 단련하는 내적인 수련의 결과물이라고. 사람들은 형들이 연출해서 올린 몇 장의 사진을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야. 형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단단한 에너지, 그 아우라를 느끼게 되는 거지. 형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진정성의 힘이라고 해. 외부 과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변화가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든. 한국 문화에서 특히 남자들이 잘 나가는 척 하는 게 흔하잖아. SNS에 성공 스토리 올리고 친구들 앞에서 나 이제 완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 괜찮아짐은 혼자 있을 때도 평화로운 상태야. 예를 들어 나도 한때 SNS에 운동 사진 올리며 그녀가 볼까 기대했어.
그런데 그럴수록 더 공허했지. 진짜 변화는 그걸 멈추고 그냥 나를 위해 운동할 때 왔어.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요즘 달라졌네 하더라. 그게 바로 내면의 고요함이 외부로 새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 오늘부터 확인해봐. 네 행동이 보여주기 위한 건지 나 자신 위한 건지. 괜찮은 척은 필요하고 진짜 괜찮아지면 자유로워.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형들은 진정한 매력을 발산하는 남자가 돼 있을 거야.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하지만 형들,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남았어. 그건 바로 용서야. 많은 형들이 용서? 그녀를 용서하라는 거야? 하고 묻는데 사실 더 어려운 건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야. 관계 속에서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 어느 순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 못했던 내 모습, 그리고 헤어진 뒤에 찌질하게 굴었던 기억까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아,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감이 바위덩이처럼 눌러와. 근데 형들, 그 바위덩이를 계속 지고 가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 거야.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기 비난의 늪이라고 불러. 늪에 빠지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잖아? 자책도 똑같아. 내가 바보였어. 다 내 잘못이야. 같은 생각을 반복할수록 스스로를 구할 힘이 빠져나가. 그래서 필요한 게 용서야. 그때 나는 그 당시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줘야 해. 실수투성이었던 과거의 나, 그 녀석을 미워하지 말고 어깨 한번 툭 쳐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고생 많았다. 찌질하게 구느라 욕봤다. 이제 편히 쉬어라. 다음은 더 강해진 내가 이어받을게. 이게 바로 자기연민이야. 한국 문화에서는 자기연민하면 왠지 나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야.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박사 연구에 따르면 자기연민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패 후 회복 탄력성이 훨씬 높대.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따뜻할 줄 아는 남자가 더 빨리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지. 그리고 형들, 그녀를 용서하는 건 덤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녀를 진심으로 용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안에서 그래, 그녀도 그때 최선을 다했을 거야 하고 작은 이해를 품는 순간 형들 가슴을 짓누르던 분노와 집착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낄 거야. 용서는 패배가 아니야.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야. 이제 형들은 더 이상 남의 인정이나 후회에 매달리지 않아. 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이 평온함이야말로 세상 어떤 화려한 스펙보다 강력한 매력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바로 그날, 그녀가 형들을 떠난 걸 가장 뼛속 깊이 후회하게 될 가능성도 가장 높아. 하지만 그때쯤이면 형들은 어깨 한번 으쓱하고 그래? 알겠어 하고 말 거야. 왜? 이미 훨씬 더 값진 걸 손에 넣었으니까. 셀프 리스펙트. 형들,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아.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나는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만큼 단단해지는 데 있어.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봐.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괜찮은 남자야.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야. 그 한마디가 형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거야. 자, 이제 우리 여정이 거의 끝났어. 형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진정한 남자의 길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떠난 걸 후회하게 만들까?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야. 진짜 질문은 이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 형들,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한국 남자들 특성상 우리는 항상 외부의 평가에 민감하잖아. 직장에서의 평가, 친구들 사이에서의 평가, 그리고 특히 연애에서의 평가. 하지만 진짜 성숙한 남자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 기준과 외적 기준의 차이야. 외적 기준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항상 남의 시선에 흔들려. 하지만 내적 기준을 세우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지.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 나는 오늘도 내 몸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마음가짐이야. 이제 형들은 이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진정한 남자의 길로 들어섰어. 이 길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돼. 형들이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야.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형들이 발견하게 될 건 그녀의 후회가 아니라 진짜 남자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야.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줄게.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한 형들은 이제 진짜 자유를 얻었을 거야. 이 자유는 외부의 평가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거야. 형들이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야.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형들이 발견하게 될 건 그녀의 후회가 아니라 진짜 남자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야. 이제 형들은 이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진정한 남자의 길로 들어섰어. 이 길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돼. 형들이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야.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형들이 발견하게 될 건 그녀의 후회가 아니라 진짜 남자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야. 형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 이 자유는 외부의 평가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거야. 이제 형들은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 형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진정한 남자가 되었으니까.